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됐습니다. 이 4월이 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 4월에 가장 큰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는 조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잊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세월호 참사 조사국장 진상규명 국장님이신 박병우 국장님을 모시고 뭐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난 거 아니냐, 그럼 결론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박병우 국장님 잠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또 며칠 전에도 중앙해심원에서 또 재결이 났습니다. 특히 침몰 원인에 관해서는 복합적인 내인을 다 들었더라고요, 예로. 그거로 인해서 침몰이 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원성도 낮았고, 솔레노이드 밸브도 고착이 됐고, 조타수가 대각도 변침을 했고,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이 된 상태에서 침몰이 됐다라고 문서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을 물론 이제 4월이 되면 항상 세월호 추모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방송을 해왔지만, 오늘은 좀 더 좀 격앙이 돼서, 지금 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격앙이 됐던 게,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거 듣고 좀 사실 많이 놀랐는데, 요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세월호도 지금 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월호는 어느 부처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진상 규명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건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일부 추모 사업과 또 일부 선 배상 받은 분들의 뭐 조금의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유족들이나 또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 뭐 무관심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기십시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요 내용인데, 지금 해수부 차관이에요. 저기 나오신 분은. 근데 해수부 차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상 규명은 끝났다. 그리고 뭐 나머지 유족들 관련한 보상 부분만 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 얘기 듣고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죠. 언제 끝났냐, 어떻게 끝났냐도 사실 저기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내인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인설은 세월호가 워낙 이제 몹쓸 배라 자기 혼자 자빠졌다라는 거, 외력설은 뭔가가 세월호한테 충격을 줘서 자빠졌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느 것도 맞지 않고 어느 것도 이것만이라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결론 내지 않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이 그걸 모르셨나? 글쎄요. 그거 모를 수가 있나?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뭐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세월호 방송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세월호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보시려고 해요. 예. 좀 많이 예. 너무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피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실 수는 있죠. 근데 대통령이 모르셨다는 건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고 해수부 차관은 더더욱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거짓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방송 내용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허위 보고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굳이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서 추정을 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해심원의 결정. 네. 근데 그 해심원이라는 조직은 물론 중요한 조직입니다. 전국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해상 사고에 그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 그 해수부의 소속 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해수부 소속 기관인 해심원이 세월호의 주무부처인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죠. 왜냐하면은 세월호 참사로 304분이 우리 국민이 공권력이 출동했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참사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어려운 그 가족들의 투쟁 그리고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법령을 제정해서 특별조사기구를 3번씩이나 꾸려가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가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심원의 조사 재심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기구들이 조사해온 내용들을 쭉 서면으로 갖다가 거기에서 본인들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핀셋으로 찝어서 그렇게 해서 침몰 원인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뭐하러 그 엄청난 시간과 세금을 써가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상규명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공개적으로 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참위에서 이미 이거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증거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내부 원인인지 외부 요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 결말이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해수부 산하의 해심위에서는 이거는 내력설이 내인설이 맞아라고 종료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월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들이 했으면 됐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간의 이제 조사 결과들을 다 무시하는 저런 결과를 내고 저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거를 봤을 때 저 국무회의를 본 사람들은 세월호는 결론 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 출연한 계기가 됐고요. 만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자료를 정리를 해오셨어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하긴 한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자료 정리한 거 가지고 어떤 부분이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지,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사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사실 내용 자체는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세세하게 아시려고 하기보다는 그 동안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조사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증거들은 아예 배제해 버리고 아까 저희가 좀 전까지 아까 한 7시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 한 2시간 넘게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처음 보는 자료도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예. 전에 그 저 탐사 때 이 세월호 방송을 하면서 그 받았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병우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오신 자료인데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 내인설이 있고 외력설이 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입장으로는 그 아까도 소개를 드렸는데 중앙해심원이 며칠 전에 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 나와 있네. 이 자료는 그 전에 만든 겁니다. 네. 내인설은 낮은 보건성,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기관 고장, 대각도 좋다. 근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내인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체가 저게다 교집합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이라는 뜻은 낮은 보건성에다가 솔레노이드 밸브도 고착이 됐고 거기에 기관 고장까지 있었고 이 대각도 좋다까지 했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내인설을 주장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그 중앙해심원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기관 고장은 빼고 네. 낮은 보건성,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거기에 대각도 좋다까지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조건이 저 조건이 다 다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세월호는 저절로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네.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느 하나도 저희 조사 결과로는 해당되는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력설은 잠수함 등 선체 외부 요인이고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사고 구간 전체 선체 거동 분석 결과. 그러니까 선체 거동 분석이라고 이 표현은 뭐 거창하지만 실제로 멀쩡하게 가던 세월호가 좌현 왼쪽으로 횡경사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좌현 기울기가 일어나면서부터 84초 만에 45도로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초단위의 그 횡경사 상황을 놓고 이러한 그 거동 그러니까 선체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조사국은 사참의 조사국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얘가 배가 넘어져 버렸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인설을 가지고는 이 배가 말 그대로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물도 많이 싣고 있었고 그리고 좋다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이렇게 그 뒤에 방향타를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건 좀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죠. 아무리 가능성이 봐도 낮죠. 바깥에서 누가 민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 넘어졌다라는 게 이제 외력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은 전문적이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 보건성 산출을 저희들이 할 때 이 대한조선학회 자문을 당초에 거쳤습니다. 그 저희들 출범하자마자 몇 달 안 돼 가지고 대한조선학회에 어떤 왜냐하면 선조일 때 내인설과 이 연린안이 외력설이죠. 이른바 내인설과 연린안이 3대3으로 됐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인설일 수도 있고 연린안, 그러니까 외력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보건성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대한조선학회에 바로 자문을 했었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게 됐고 보건성을 내게 됐고
그리고 세계 선박, 유수의 선박들이 거의 다 그 보건성 내는 프로그램은 나파 프로그램을 씁니다. 나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저램, 그러니까 평형수 유동에 따른 효과까지 염두에 둔 보건성 그것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는 정확하게 하나를 찍지를 않았고요. 0.49에서부터 0.5633의 세월호는 그 범위 안에서 보건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산출을 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인설을 주장했던 자문위원님도 다 같이 계셨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이 수치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35도 전타를 한다 해도 17.5노트,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사고가 났을 당시의 속력이 17.5노트였습니다. 아마 자동차 시속으로 하면 약 32km, 3km 그 정도 될 겁니다. 32, 3km 정도의 그 속력으로 가다가 전타, 그러니까 타를 35도로 최대한도로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도 횡경사 30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수치입니다. 저 수치가. 그래서 사실은 보건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럼 내인으로는 사실은 저 보건성 안에서는 내인으로는 어떤 기기 조작을 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그 판단이 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맞아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추가 조사가 있는데 이 추가 조사는 이제 사참이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보건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고 난 구간이 네. 오른쪽으로 10도, 그러니까 우변침인데요. 선체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10도 꺾어져서 제주도까지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때 10도를 꺾는 부분에서 45도 이상으로 넘어졌다면 그 전 세월호가 4월 15일 밤 9시에 출발해서 이 사고 구간까지의 전 구간을 봤을 때 그러면 한 번에 10도 이상을 꺾은 구간이 몇 군데고, 거기에서는 도대체 이 선체가 얼마 정도 기울어졌을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8군데에서 10도 이상 변침을 했고 모든 곳에서 횡경사 5도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17.5노트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 20노트 가까이에서 속력을 한 번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10도 이상 변침을 했을 때 횡경사가 5도 이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가 유독 그랬던 세월호가 저 구간에서만 45도로 넘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성 문제는 아닌 거 아닌가라는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이동인데 지금 그 며칠 전에 나왔던 저 해심원, 중앙 해심원 결과 그쪽에서도 보니까 이 화물 이동을 매우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모든 화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300톤에 이르는 그 큰 배가 항주를 함에 있어서 선체 기울기에 영향을 주려면 그때 화물 이동을 하면은 당연히 보건성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화물은 여기 이 책상이라든가 이런 집기류가 아닙니다. 집기류가 움직여서 보건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요. 최소한 자동차, 철근 더미 이 정도 무게가 나가는 것들, 1톤급의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쏠리거나 움직였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모두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도 다 동의가 됐고요. 선체가 33.3도에 이를 때까지는 자동차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33.3도가 넘었으면서부터 자동차가 좌연쪽으로 쏠려 내려갔습니다. 최소한 33.3도까지는 세월호가
자력으로 넘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건성이나 다른 내인으로 가능하겠느냐가 초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저걸 설명했다고 저는 그때 기억을 하냐면 저게 고박한 게 그러니까 묶어 놓은 게 풀려서 그 보면 컨테이너 쓰러져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풀리는 바람에 그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차를 잔뜩 실었는데 그 그쵸? 차들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배도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라는 게 그때 저는 기억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는 네. 일단 사람이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눈이 중요하고 이제 그 눈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일정 부분 과적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고요. 고박 불량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블랙박스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7대의 블랙박스가 있는데 7대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본 팩트는 차가 33.3도를 지나가면 더 기울어지는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고박이 잘 돼 있었던 차도 있었을 것이고 고박이 안 돼 있었던 차들도 있었을 것이고 큰 화물들이 고박이 제대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만약에 저 이론대로라면 그러니까 당초의 이론대로라면 고박이 안 되는 게 먼저 쓰러져서 고박이 돼 있는 것을 밀어붙여 가지고 쓰러진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차량들이 움직일 때 대표적으로 차량들이 움직일 때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증명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박 불량이 잘못된 것은 뭐 일정 부분 사실으로 보이고 판단이 되고 과적도 사실로 보이나 그것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한꺼번에 33.3도에 이를 때까지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고박을 해놨더라도 그 도에 이르면 고박을 된 놈이나 안 된 놈이나 한꺼번에 밀려서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 쓰러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블랙박스는 그 실려있던 차들에 있던 그렇죠. 블랙박스 예, 그거를 7대를 찾아서 복원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넘어지는 장면에 찍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얘가 고박 그러니까 묶어놓은 게 부실하게 묶여 있었다면은 그게 어느 거는 부실한 게 먼저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도미노처럼 쓸려가야 맞는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랑 거꾸로라는 거죠. 배가 심하게 33.3도가 넘어지니까 그때서야 이게 풀리면서 와르르 쏟아졌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지금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인설이 되려면 저거는 그냥 배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차들이 고박이 다 풀리면서 화물들이 넘어진 건데 오히려 이게 쓰러졌기 때문에 배가 같이 쓸려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안 맞다. 예,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고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해심원 결과도 그렇고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었던 것도 네. 이거는 이 워딩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가 좀 기울어지니까 쓸려 넘어졌다. 정확하게 몇 도에 네. 고박이 안 된 것들이 몇 도서부터 쓰러지기 시작해서 고박이 된 것들까지 언제 다 쓰러졌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네. 그럼 사람들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고박이 안 됐으니까 먼저 떨어질 거고 아, 이랬겠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고박이 잘 안 돼서 세월호라는 그 큰 배가 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고속버스 위에다 짐을 올려놨는데 뭐 각자 그 위에 선반에 짐도 올려놓고 네. 하잖아요. 그 짐이 움직여서 버스가 뒤집었다라는 말을 하는 바로 것처럼 그 들리거든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월호 정도의 배 크기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큰 배입니다. 화객선인데요. 그런 정도의 6,700톤급의 배가 화물이 움직여서 배 보건성에 영향을 주어서 배가 넘어질 정도에 이르려면 일반적인 집기류가 넘어지는 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동차나 철근 더미들이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졌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선조희 내인설 팀에서도 그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세월호가 20도에 이르르자 철근 더미가 쓰러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드라이어 고박 장치를 끊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CCTV를 추가 복구를 3분 8초 추가 복구를 한 내용을 보면 20.9도 플러스 알파에 이를 때까지 드라이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큰 화물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면은 배가 33도까지 기울어져야지 동시에 차들이 움직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탑차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 박스차들, 큰 박스차들은 이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이 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러나 바퀴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스 차들이 조금 더 먼저 쓰러지고 왜냐하면 중심이 위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휙 넘어가는 한 1, 2초 상간으로 조금 먼저 넘어가고 전체들은 전체에 선적되는 차량들은 동시에 내려갑니다. 이것은 뭐 증명이 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블랙박스에 보면 뭐가 찍혀 있냐면 이 쇠줄인가요? 사슬인가요? 네, 쇠사슬. 네, 쇠사슬이 네, 네.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쇠사슬이 한쪽으로 배가 쓰러지니까 쫙 한쪽으로 가서 붙겠죠. 이렇게 쭉 길어지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 이게 배가 몇 도 기울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탑차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높으니까 그렇죠. 먼저 이제 넘어지고 이런 거를 그 시간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물들로 인해서 배가 넘어진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설명을 하느냐 네, 이 말씀이십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뭐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넘어져서 얼마나 넘어져서 그래서 무게중심이 얼마나 흔들려서 그 큰 배가 넘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예. 여기 쏟아졌으니까 배 넘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방식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상상력. 그러니까 네. 이제 짐을 많이 트럭에 그냥 막 몇 겹씩 올려서 쌓은 차가 갑자기 커브를 돌면은 휙 그 짐이 넘어가는 이것을 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상상하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제가 고속버스에 실린 내 짐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세월호를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예, 거기 뭐 안에 뭐 승용차 몇 개, 트럭 몇 대가 한 군데로 몰린다고 해서 넘어질 만한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배 자체도 바닥이 판판합니다. 여객선이라서.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인설이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저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 이 항적의 신뢰도인데 저희 조사고 결론으로는 해수부는 그러니까 정부는 해필이면 참사 당일날 3시 37분서부터 9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AIS 데이터 그냥 쉽게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자동차에서 모두가 쓰고 있는 그 GPS 달린 블랙박스가 수천 대가 떠다니는 이 전국의 이 항로에서 이 해양에서 6시간 동안
저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국가 비상사태죠. 네. 왜냐하면 항적을 뽑아볼 수가 없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발표한 게 아니라 사고 나고 참사가 나고 한 4개월이 지나서 국장조사할 때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그 보고는 허위 보고라고 저희들은 특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근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희들 조사관들의 이 저거를 믿어주시고 조사를 믿어주시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허위다. 그리고 그 6시간 동안의 데이터 정합성을 조사를 했는데 이 방식은 뭐냐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참사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차 그러니까 3월달 2014년 3월달 2월달 1월달 이때 가지고 이 보여줬던 AIS 데이터들을 전수 비교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방식으로 저희들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프를 거기에 따라서 튕겨봤더니 딱 다른 구간들은 다 유사합니다. 네. 다 유사한 그 튕겨나간 그 튕김을 보이는데 유독 요 6시간은 다 퍼져가지고 유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 데이터가 달리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필이면 비어 있었다는 그 6시간이 이 부분은 저희들도 너무 놀래서 이 조사라고 놀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내놓으로 하는 나름대로 물리학 교수님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 5분이 계십니다. 그 5분을 모셔다가 이 조사는 굉장히 엄중한 조사인데 이 조사를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방식이 맞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들 전원이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5분이 시간도 안 만들 수밖에 없는 5분이 실제로 전원의 자리에 5분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사국이 조사한 이 경과, 이 조사 내용과 결과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조사 결과를 채택함이 마땅하다라고 직접 발언까지 해 주셨는데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호가 하필이면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른 배들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배들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가면은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배에도 쌓이지만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계속 추적이 되니까 그게 이제 AIS라는 그 장비인데 예. 문제는 왜 하필 사고 당일날 3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없냐는 거죠. 근데 저는 저게 없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아까도 둘이서 말씀 나눴지만 저거를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우거나 덮어 쓴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적을 보관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전에 있는 지금도 대전입니다. 지금도 대전에 있고요. 그 당시에는 대전 통합전산센터입니다. 네. 대전 통합전산센터에 실시간으로 전국 연안에 있는 저희들 이 전 국토의 전 연안에 VTS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배들이 그쪽으로 항적을 VTS로 보내주면 실시간으로 또 VTS에서 대전 통합전산센터로 중계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서버에 다 쌓이는 거죠. 네. 그 서버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로그 데이터를 대전 통합전산센터에서 받아다가 로그 데이터를 전수 분석을 해보니 참사 당일 모든 선박의 항적이 정상 입력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즉 주기별로 그 데이터를 쏴주고 주기별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이 있습니다. 네. 그 로그 데이터에는 그것이 표시가 되는데 6시간 동안
항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그 시간에도 꾸준히 동일하게 들어와서 쌓였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항적 데이터가 삭제됐다? 아니면 없어졌다?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세월호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 전국에 있는 모든 배들의 네네. 항적이 데이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서버에 쌓이질 않은 거예요. 6시간 동안. 대한민국 비상사태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러네요. 그 예전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명박 때 왜 농협 해킹된 적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전산이 다 목통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건 그때도 그때도 이거 내부 소행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그 요 시간대 하필이면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요 시간대에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기기 결함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 증거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로그 데이터를 조사를 한 것이고 로그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항적이 그 당시에 조회가 안 됐다는 거죠. 저희가 이 항적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조회가 안 됐다는 뜻은 뭐냐면 네.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 자 그러면은 이 없어졌다는 데이터가 네. 자 4월 16일 날 오후 2시에 목포 VTS에서 항적을 다 받아다가 그 데이터 이 통합 서버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해수부의 해명은 자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항적이 되살아나는 거겠죠. 네. 그럼 이제 세월호도 항적이 되살아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오후 4시 이전에는 네. 오후 4시 이전에는 세월호가 조회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세월호가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죠. 6시간 동안.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유령 같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2시 이전에 해수부의 상황실 이 스케치한 이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뉴스도 많이 했고요. 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 해수부 직원이 오후 2시 이전에 오전에 화면을 놓고 세월호 항적을 설명을 합니다. 세월호 항적을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세월호 항적이 그때 나타난 항적하고 오후 4시 이후에도 화면에 항적이 뜹니다. 이 두 개의 항적이 또 다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항적이 달라요. 아니 그러면 오후 4시 이후에 복구를 한 데이터, 그러니까 복구를 한 건데 그렇죠. 오전에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잖아요.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되는데 그때 이 사선으로 지나는 이제 항적이 네. 사선으로 지나고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다시 이 네,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다른 배의 항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텔라 데이지호라는 배인데, 네. 죄송합니다. 스텔라 데이지가 아니고 스텔라 데이지호는 저기 참사가 났던 배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 옆에 저기가- 있던 배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가. 네. 갑자기 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배가 네. 그 배의 항적이 어떤 이유로 뽑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월호랑 형태가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그 비슷하게 가는 그 항적을 이 화면에 띄워놓고 세월호 항적이라고 기자들한테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해수부 직원이. 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면서도 귀신에 홀린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후 2시, 그 4시에 이제 비로소 항적이 제대로 된 항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4시 항적은 또 다른 항적이고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세월호 항적이라고 하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회전 구간이 그 시간대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세월호의 항적을. 네. 자, 듣는 여러분들은 매우 지금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자, 오후 4시가 기점입니다. 오후 2시에 목포 VTS에서 항적을 가져다가 자, 모든 배의 항적을 가져다가
쏟아 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이후로는 그래서 오후 4시 이후로는 항적이 조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조회가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됐었어요. 세월호가. 네. 세월호가 됐는데 항적이 비슷한 놈인데 다른 배에 항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4시 이전에는 AIS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배는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해석가 못 했고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 그들이 얘기한 거는 게다가 5%만 복구가 됐다 그래요. 5%만. 아니 그러니까 95%가 비어 있었고 네. 그 5%에 그 배가 속해 있는 건지 네. 뭐 어떠한 설명도 그 5%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이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네. 그럼 5%만 저장됐다는데 그 5%에 포함이 된 겁니까? 세월호는 포함이 안 되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거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오전 상황은 그렇게 되고 네. 오후 상황은 또 다른 귀신 진짜 고칼 노릇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후 4시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세월호 리본 같은 그 항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동그랗게 되는 회전 구간은 또 없는 상태로 나와요. 없는 상태로. 그러면 당장 어떻게 저희들은 생각하겠어요?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VTS에서 받아다가 그대로 쏟아 들이부었으면 항적이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회전 구간은 왜 없냐? 그래서 그 담당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담당자가 회전 구간은 직장 상사의 지시가 있어서 그 회전 구간은 뺐습니다. 이래요. 아니 그 당시면 그 오후 4시면 네. 이미 뱃속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이미 거의 다 물에 잠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1시가 엄중한 상황인데 그때 회전 구간이 사고 지점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직장 상사 그 용역 업체입니다. 그 해수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을 이 AIS 관리를 하는 용역 업체가 본인의 직장 상사의 지시 때문에 항적을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달 있다가 다시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때 진술을 잘못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임의로 뺀 겁니다. 고의로 뺀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은 그걸 왜 뺐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러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걸 제가 왜 받습니까? 그리고 조사 못 받겠습니다. 그러고 지장 찍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 세월호 증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 쪽에서 이미 조사가 됐고 저희들은 이것을 굳이 발표를 안 했던 이유는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첩을 시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이후에 이 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서로 이 갈등이 있느라고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세월호가 사고 났을 때를 기점으로 한 6시간 정도 앞에부터 한 새벽 3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의 거의 모든 배의 항적 기록이 없다. 네, 5%만 남았다. 네, 그 중에 5%는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설명도 대부분 없다라고 했고,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브리핑할 때는 세월호의 항적이 아닌데 다른 배의 항적을 가져와서 이게 세월호의 항적도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했고, 그날 오후 4시에 그제서야 백업이 돼서 그래서 이게 항적도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또 그때 나온 항적도에는 세월호가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듯이 지금 우리가
저 옆에 있는 리본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오다가 이렇게 크게 선회를 했잖아요. 선회를 하고 넘어졌는데 그 선회하는 부분은 또 빠져있는 항적도를 보여줬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왜 빠졌냐?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왜 빠졌냐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시켜서 뺐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나중에는 그걸 다시 번복을 해서 사실은 제가 뺐는데 저도 제가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저는 말씀 들으면서 언뜻 생각이 난 게 세월호가 어떤 식으로 항적을 가지고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싫었구나.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리본 모양으로 그렇게 돈 거를 봤을 때는 누구나 봐도 이상하다. 정상적으로 배가 운행이 됐으면 저런 항적을 그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저 부분을 빼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 또 조사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시간 동안의 세월호 항적의 데이터 정합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정합성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재구성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항적이었다면 데이터 정합성이 안 맞을 수가 없는데 데이터 정합성이 안 맞는다는 뜻은 뭔가 데이터가 손을 탔든지 그러나 저희들이 뭐 조작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조작을 했던 당사자가 증언을 하거나 뭐 자백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작했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어쨌든 이 항적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낸 겁니다. 예, 사실 뭐 의심은 굉장히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뭔가 손을 댔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지만 심증은 가지만 이게 조작이란 말을 쓸 때는 이 워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그렇죠. 이게 뭐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 이게 조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의심할 수 있어도 지금 조사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거냐? 조작한 증거를 가져와라. 누가 뭐 발언을 했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이 부를 수 있는 권한 정도까지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 물론 소환을 안 받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고 과태료를 물리는 정도인데 실제로 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지금 이 스스로 자기가 이 세월호 항적을 빼냈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떠한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 비일비재하기도 했죠. 그냥 예. 당신이 지었군요. 얘 제가 지었는데 왜요?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어쨌거나 세월호 항적을 고의로 네. 어쨌든 임의로 걷어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살아난 때는 언제냐면 21일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네. 그 리본 모양의 이 회전 구간이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한 때는 21일, 그러니까 5일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그 항적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네. 정밀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다 그랬어요. 정밀 분석해서 아니 이건 저는 그 부분도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걸 정밀 분석을 했나? 근데 저희들이 지금 목포 VTS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목포 VTS에서 가져왔다는 항적은 다 이제 입수가 돼 있는 거니까 네. 집어넣으면 0.5초도 안 걸려서 지금 얘기한 똑같은 그 항적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정밀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넣으면 나오는 항적인데 5일 동안 붙잡고 정밀 분석을 했다는 것이 저는 어느 누구라도 조사하는 입장이라면 신뢰를 할 수 없죠. 이유가 없는데. 그게 그 일정 시간마다, 그러니까 일정 구간마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그렇죠. VTS에서는 그 신호를 계속 받아서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분석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엑셀 시트처럼 쫙 쌓여 있는 것 뿐인데
그걸 뭘 분석을 해요? 그리고 왜 분석을 왜 합니까?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은 네. 구조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인데 그 항적을 빨리 보여줘서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배가 어떤 상태에서 넘어졌고 이거를 항적 보면 사실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는 게 급하지. 이거를 해수부가 딱 쥐고 그래서 5일 동안 분석한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해수부는 이런 데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부처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지금 선언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다 공개적으로 이거 이 공문본에서 다 해명하라고 그랬어요. 해명 안 됐죠. 제가 제 원샷은 잘 안 잡는데 이거는 이제 국장님이 입장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혼자 제 소설을 써봅니다. 5일 동안 바로 넣으면은 그 데이터가 이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분석하는데 5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냥 듣기로는 5일 동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짜맞출까 그럴싸하게 다른 사람들이 의심 못하도록 그거 조작하는데 5일이 걸렸다라고 자백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가 이렇게 중간중간 오면서 핸들을 틀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핸들을 틀었으니까 핸들을 틀 때마다 약간씩 배가 기울어졌었겠죠. 네. 그걸 이제 횡경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횡경사를 구간을 다 분석을 하셨어요. 이거 직접.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서 이제 Y축이죠. Y축은 횡경사의 기울기를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저기서 이제 X축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왼쪽 아래 쪽이 8시 48분 24초로 나와 있습니다. 8시 48분 24초고 최종 배가 넘어진 제일 오른쪽을 보면 8시 49분 47초가 저 정도의 횡경사였다. 이제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보시면 어느 시간대 몇 도였다라는 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월호가 이전에는 거의 경사가 없었어요. 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배가 정상적으로 0도로 항해를 하다가 8시 48분 24초서부터 약간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저 정도는 원래 기울 수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항해를 하다가 저 기울기라면은 아래 가라앉은 거를 보면 2도, 3도 다른 여느 때 같으면은 저렇게 표시할 이유가 없는데 저 때서부터 기울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늘어나가는데 1구간 보시고 2구간 보시고 1구간보다 2구간이 경사가 조금 더 급합니다. 네. 그리고 3구간은 왜 비어 있냐? 3구간은 CCTV가 복구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추가 복구를 3분 8초를 했는데 그 구간 중에서도 딱 복구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CCTV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매점에 있는 전화선 기울기 나온 그 CCTV 화면이 조 공간에 비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 또 보이는 걸 보면 4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4구간은 잘 보셔야 되는데 4구간은 약 8도서부터 시작하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기울기가 내려가죠. 네, 똑바로 서는 거네요. 네, 6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기울기가. 그러다가 5구간에 들어서는 그런 구간 없이 쭉 올라갑니다. 횡경사가 훨씬 심하죠. 네. 횡경사가 심하고 이제 그 다음에 6구간서부터는 CCTV가 복구가 안 됐습니다. 네. CCTV 추가 복구는 49분 31초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초는 어디에서도 이 선체 기울기를 잴 수 있는 이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7구간서부터는 49분 37초부터는 블랙박스 아까 말씀하신 쇠사슬의 기울기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 6구간도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판단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6구간의 끝부분을 보면은 수평으로 가잖아요. 네. 수평으로 가는 이유가 49분 29초 정도 되면 네. 전화선의 기울기가 벽에 딱 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안 움직여요. 만약에 그 벽이 없었다면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이 횡경사를 추정하는 이 데이터가 네. 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CCTV 그렇죠. 그리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몇 도가 기울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네. 저희들 조사하는 중에 물론 이제 우리 그 위원 한 사람은 한 분은 그게 배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전화선의 기울기고 쇠사슬의 기울기지 그걸 바로 배의 기울기하고 등치시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분도 계시는데 과학적인 차원에서 어느 누구하고 얘기해봐도 이것을 등치시킨다는 표현이 아니고 저것은 거의 근사하게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일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저것은 배의 기울기와 거의 유사하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의 배의 기울기와 유사한 지금 기울기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끝이 어디였냐면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 5구간의 마지막 부분. 네. 그래서 경사가 조금 더 올라갈 건데 네. 지금 벽에 붙는 바람에 경사가 고정돼 있고 필름이 끊긴 겁니다. 그리고 7초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거의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 7초 구간이. 네. 저 구간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7구간서부터는 엄청나게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8구간은 뭐 거의 그냥 순간에 넘어가는 이 횡경사고요. 저기에서 제가 아까 4구간을 말씀드렸는데 4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저때 기울기가 줄어들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단 하나. 그건 뭐냐면 조타수가 네. 탈을 왼쪽으로 썼기 때문에 저 때까지는 분명히 그 항적상으로 보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기울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 외방경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왼쪽으로 배가 기울어지는데 저 기울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탈을 쓰거나 오른쪽으로 배가 갔다면 계속해서 기울기가 늘어나겠죠. 근데 저기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조타수가 왼쪽으로 탈을 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저 도수가 좌현 8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약간 탈을 썼는데 타가 먹지를 않고 계속해서 요 정도 탈을 썼으면 요 정도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수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흐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타수가 놀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흐르지? 라고 표현을 했고 3등 항해사 네. 항해사가 아저씨 포트 반대로 즉 좌현으로 탈을 써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 왜냐 배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탈을 써야지 된다. 그래서 조타수는 왼쪽으로 탈을 썼다는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허위 진술이 아니고 실제로 증거로 남은 것이 좌현 8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증거가 나온 겁니다. 배가 넘어져 있었을 때 그때가 아마 9시 50분경 됐을까요? 9시 50분경에 이미 타는 러더죠. 러더가 좌현 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수중 촬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인양됐을 때도 똑같았는데 배에는 4군데 타각 지시기가 있습니다. 네. 탈을 돌리는 대로 타각 지시를 이 시계 초침처럼 시계에 나와 있는 초침처럼 그대로 타각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거는 전기가 들어오는 한은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11도에서 10도 그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타각 지시기가. 그렇다면 러더도 배가 누워 있는 상태, 배가 바다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러더가 좌연 8도를 보이고 있었고 타각 지시기가 좌연 10도, 11도를 보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전기가 살아있는 동안 전기가 9시 25분가량까지는 전기가 배의 전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타기를 썼던 마지막 행위가 좌연 8도 8도. 혹은 10도 타각 지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네. 그리고 그러나 러더가 더 정확하겠죠. 러더의 타각 이 방향을 쟀을 때 좌연 8도. 이 부분은 뭐 선조의 내인설이나 연린안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특정을 못했죠. 언제 조타수가 탈을 썼는지 좌연 탈을 쓴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저희들이 이 3분 8초의 영상을 추가 복구해서 선체의 기울기를 추정해 보니까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 증거는 조타수가 좌연 8도를 썼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증거를 넘어섭니다. 또 하나의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는 증거냐면 적어도 저 때까지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이 중앙해시본도 그렇고 내인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면 타효가 먹질 않습니다. 즉 러더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랬는데 지금 저 사구간에서는 실제로 조타수가 붙잡고 있었던 조타기도 10도 정도 틀어져 있었고요, 왼쪽으로. 그리고 러더도 좌연 8도로 있었고 타각 지시기 3군데가 전부 좌연 10도, 11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게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는 저게 지금 반영이 됐나요? 어디에 반영이? 지금 사참위에서 결론을 낼 때 지금 저희들이 네. 저것에 대해서 보고서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저희들 조사국의 보고서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 조타수의 좌연, 이 조타 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미 써져 있고요. 근데 아무도 그 부분을 뭐 안 받거나 저도 하는 거죠. 사실 이 자료는 처음 보는데요. 네.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보입니다. 중요한 자료죠. 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상당히 길어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측정된 자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 처음 시작하는 데가 8시 48분 24초예요. 네, 다 초단위로 끊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그 주황색으로 딱 꺾어지는 부분이 8시 49분 48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분 30초 채 안 되는 한 1분 20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보시면은 그 중간에 3구간 여러분들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프 보면 중간에 뻥 뜬 데 있죠. 저 부분에서 4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배가 저 그래프가 파란 점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한쪽으로 기운 겁니다. 기울어져 있는 건데 이 4구간 들어서는 갑자기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진다는 거는 배가 아마 1구간부터 2구간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우니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조타수가 거꾸로 꺾은 겁니다. 꺾으니까 배가 순간적으로 똑바로 선 거예요. 똑바로 섰다가 5구간 돼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구간, 7구간, 8구간 되면서 이제 배가 넘어진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 자료를 보면은
저 데이터가 지금 저거는 뭐 전화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쇠사슬을 기울어진 걸 보고 우리가 유출을 한 건데 실제로 배를 꺼내서 보니 배 그 자료에도 배에 있는 기록에도 아 이만큼을 돌렸고 뒤에 있는 러더 그러니까 키가 실제로 그만큼 돌아갔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내인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 이게 키가 핸들을 돌리다가 핸들이 딱 꺾어진 채로 멈췄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핸들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는 배가 조종이 안 되고 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솔레노이 밸브 고착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심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의 솔레노이 밸브 고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솔레노이 밸브가 언제서부터 고착이 돼서 네. 어떻게 됐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아마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부터 고착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워딩도 한 적은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나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불과 80초 구간입니다. 80초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돼서 그 타요 때문에 그 고착이 되기 때문에 배가 넘어질 정도가 되려면 네. 80초도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것도 뭐 실험을 선조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생략하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4구간 49분 15초까지는 타요가 먹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솔레노이 밸브 고착을 앞으로 주장을 하시려면 5구간서부터 해서 또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4구간까지 안 된다는 거는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은 저기 약 6도서부터 시작되는 저 지점에서부터 솔레노이 밸브가 고착됐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49분 16초서부터 49분 47초까지 30초 만에 배가 넘어가게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6구간도 솔레노이 고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구간이 비어 있긴 하지만 저기에서 등락이 있다고 생각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쭉 이어진 네, 저거는 부분이죠. 거의 행경사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경사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다른 또 의제로 튀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핀 스테빌라이저라는 이제 물건이 있습니다. 네. 옆에 날개요? 그렇죠. 네. 이 모든 이 대형 화객선은 핀이 이 영어로 FIN인데 그 핀은 지느러미를 뜻합니다. 네. 원래 이 뜻으로. 그래서 마치 짤막한 노같이 돼가지고 큰 배가 운항을 할 때 이 로링이라고 그러죠. 이 좌우 흔들림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핀 스테빌라이저가 이 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네.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파도의 어떤 세기나 물살의 세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 배는 25도까지 자동이 됩니다. 우아래로 25도까지 자동으로 운항이 되는데 25도가 넘어서려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더 넘어서기가. 네. 왜냐면은 여기 잡아주는 데가 사각형으로 있어가지고 딱 안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25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5도가 딱 턱선에 걸리면은 이제 안 올라. 더 이상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50.9도까지 이렇게 꺾여 내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날개가 공회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축은 안에 있고 축 위에 날개가 싸고 있는데 그 축은 가만히 있고 날개가 이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날개가 돌아가는 시간이 저 7초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진 조금 이따 한 장 정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이제 되살려 보시면은 큰 배 옆에 날개가 중간쯤에 날개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펴졌다 뭐 이렇게 접어졌다 하는데 얘는 이제 배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 날개를 뻗어요. 근데 이게 그냥 뻗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축이 있습니다. 근데 축이 굉장히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꺾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 안에서는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좀 이렇게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데 세월호를 올렸을 때 저기 하나가 끊어져 있죠. 네, 절단을 절단을 해서 올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나머지도 보니까 얘가 지금 이 6초 정도 되는 구간에서 6초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얘가 어떻게 돌면서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거 추정이 아니고요. 그 근거가 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그건 텐데.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이거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고 우리가 예.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뭐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미 진상 규명은 끝났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마 거기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12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년 지날 때까지라도 붙잡고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상 규명, 누구랑 싸운다는 게 아니라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처음 보는 자료라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게 어떤 거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도 또 있긴 한데 저희가 그 지금 PPT 자료는 이 온라인으로 다 올라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 이 얘기를 다 하다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요 얘기. 예. 이 세월호 조사에는 이제 쾅수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쾅수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침몰 원인 조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팩트 한 가지가 참사 첫날, 참사 당일날 나오고 사라져버린 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4월 16일 날 9시, 8시 종합 뉴스들을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네. 그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반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쾅 소리가 나고 급속히 기울었다라는 생존자들이 증언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증언이 있었고 누구라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하면 이 증언하고 부합을 해야 됩니다. 부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부합이 안 되면은 조사가 잘못된 거겠죠. 이게 재판 과정에서도 선언 재판할 때도 오히려 재판장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판장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쾅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쾅소리가 나고 나서 배가 기울어졌나요? 아니면은 기울어지니까 쾅소리가 났나요? 이걸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모든 선원들, 그 당시 참석했던 선원들과 이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진술자들은 모두가 증인들은 쾅소리 나자마자 배가 기울어졌다 그래요. 이게 선후가 명확한 문제입니다. 쾅소리가 나고 기울었다. 선후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모든 9시 뉴스에 쾅소리의 정체를 밝히면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쾅소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스테빌라이저에서 그 쾅 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확인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우리 이 PD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핀이 있으면, 이게 핀이 있고 여기가 핀이 있고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겉에 날개를 싸고 있는 건데요. 이 날개하고 핀축이 분리되는 순간, 즉 날개를 무언가가 꺾어서 힘껏 돌리면 여기서 이제 언젠가는 요놈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병따개 따듯이, 병마개를 따듯이 이때 대포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그게 쇠 끊어지는 소리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그 선조위에 있었던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한 100톤의 힘으로 돌려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끊어질 일은 없고 네. 이 축 안으로 이렇게 싸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분리가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과회전인데 네. 이게 돌아가는 순간 빵 소리가 거의 이 대포 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자, 이 소리가 이제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점 팩트.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소리가 그러면은 배에 들어가 있느냐, 네. 배에서 녹취가 돼 있느냐. 네. 49분 31초, 49분 31초 그때 블랙박스에 네. 블랙박스 세 군데 정도의 그 소리가 담기는데 그 중에 SEDF 209라고 하는 그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그 중간 정도에 있는 4층의 중간, 그렇죠. 3층의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차량에 껴있는 블랙박스에 소리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 꽝, 꽝, 꽝꽝, 낑 이 6초 동안 그 소리가 나고 이제 막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그때서부터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꽝 소리와 그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소리라면 일단 증언하는 이 생존자들의 증언하고 일치를 하느냐. 네. 일단 이 소리가 그 소리라면 이 소리와 그 소리가라면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9분 31초에 이 대포, 여기도 거의 대포 소리거든요. 네. 꽝 소리가 나고 배가 넘어가는데 17초 걸립니다. 네. 17초. 저는 지금도 건널목을 건널 때 왜 초가 나오잖아요. 네. 17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셉니다. 저도 이제 습관이 된 거죠. 네. 17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내 감각에 빠르냐. 근데 이 17초라는 시간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갑니다. 이 꽝 소리가 나고 17초 만에 배가 45도로 넘어가거든요. 이때 이 꽝 소리가 나는 순간의 기울기는 20도입니다. 20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20도를 플러스 알파로 약간 상회하는, 거기까지 기울어질 때는 기울어지나 보다 했다가 그 꽝 소리가 나고 7초, 6초, 7초 동안 기울기가 없습니다. 꽝 소리가 나고는 7초 동안은, 왜냐하면 이게 끼잉하고 돌아가잖아요. 네. 그때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들의 어떤 증언들이 있냐면 잠시 기울기다가 멈췄다 그래요. 그러다가 바로 넘어졌다라고 표현,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옆에, 그러니까 핀이 네. 스테빌라이저가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게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이게 이제 꺾이면서 말 그대로 여기 돌아가는 거죠. 딱 헛도는 거지. 이게 더 이상은 못 돌아야 되는데 이게 탁 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걸 푼 거죠. 그걸 그때 나는 소리가 이게 꽝꽝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끼잉 소리는 돌아가는 소리, 이 헛바퀴 이 공회전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기구가 생기면. 스테빌라이저 구조를 조금 더 우리가 네. 알면은 이해가 쉽긴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3D 프린터로 뽑은 것도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이해가 될까 싶어서 안 가지고 왔네요. 아니 저 뭐 예. 지금
이 방송 아니더라도 저희가 네. 밤 늦게라도 아니면 다른 시간대라도 온라인으로도 저희 방송 가능하니까 예. 그때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4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최대한 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가장 많이 해오시고 내용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순간에 걔가 헛돌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배는 그때부터 급속도로 기울기 그렇죠. 시작했다. 왜냐하면은 네. 이 날개가 헛돈다는 뜻은 네. 날개를 무엇인가가 계속 누르고 있다가 그 인계의 시점을 넘어서면서 꽝 소리가 나면서 날개가 헛돌기 때문에 네. 배는 잠시 멈칫하는 거죠. 날개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멈칫하고 있는 동안이 기울기가 안 보이는 지점이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부하가 걸린 겁니다. 날개. 그래서 배를 넘기고 결국은 이제 떨어져 나갔겠죠. 그 떨어져 나가면서 상처가 생겨난 겁니다. 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뭐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외력으로 무언가가 부딪혀서 옆에 있는 핀, 그 스테빌라이저를 꺾어버렸고, 그러니까 돌려버린 거죠. 돌린 거죠. 예, 그게 뭐 실제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돌릴 정도로 강한 힘이 주어졌고, 그 바람에 그 순간에 배가 그 소리가 들렸고, 그 그렇죠. 충돌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녹취가 된 네, 거죠. 그 소리까지도 녹음이 됐고, 이제 거기 탔던 선원들이나 승객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배가 한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그 뒤에 저희가 좀 더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금 아까 이제 국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내인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게 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배에 있는 화물들이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뭐 얘가 중심을 잃었다, 이런 말들은 사실 그냥 막연한 설명일 뿐이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 마린인가요? 그 네덜란드 가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모형을 놓고 다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배가 스스로 자빠지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희 둘이서 얘기하던 중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게 지금 배 밑바닥을 보시면은 까맣게 줄이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저기 배에 올렸을 때 저렇게 찍힌 건 아마 이 사진하고 몇몇 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오늘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받았던 영상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저 밑바닥에 저렇게 까맣게 줄이 가 있는 게 있는 상태로 저렇게 찍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셔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밑바닥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배가 올라왔을 때 찍혀 있는 거고, 사고 당시에 저 바닥이 보여주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게 초계기에서 아마 찍은 영상 같은데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고 이후에 배가 가라앉으면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당시에 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타수였던 분한테 제가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쭤봤어요. 세월호의 배 밑바닥에 저런 자국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 배는 사고 한 달 전쯤에 전체 도색을 했고 배 밑바닥까지 싹 수리를 했다. 저런 자국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저 큰 배가 바닥을 어디 긁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긁을 데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저런 자국을 남길 만한 뭐 어떤 돌도 아닐 테고, 저 까만 저런 자국을 남길 만한 물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세월호는 저렇게 사고 당시에 배 바닥이 새카맣게
저렇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국장님도 오늘 처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저도 저 사진은 처음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다른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사고 당시에 저렇게 새까맣게 긁힌 자국은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각도를 안 보여줘요. 넘어지기 직전까지만 보여주고 저 바닥에 보이는 그 장면은 어느 미디어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여태까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 외력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참위에서도 내인설은 내인설이라고 하는데 외력설은 외력설이라고 안 했잖아요. 외력설이 그렇죠. 아니고 그냥 네. 열리나는. 그렇죠. 이 외력설이라는 용어 자체는 후반부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들어갈수록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외력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갈수록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인의 원인이 갈수록 소거되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겹치면서 이제 외력설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됐었고, 저희들이 이 구체적으로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네. 잠수함에 대한 조사 자체를 네.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외력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으면은 이제 실제로 잠수함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한 기간이 긴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잠수함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사실 그 잠수함설은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잠수함설을 얘기하면 거의 역적 취급했어요. 해군에서도 그거 가지고 뭐 고발하겠다 그러고 그럴 정도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게 나왔단 말이죠. 저는 아니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감히 잠수함설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못하는 걸로 그때 분위기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세월 X라고 자로란 분이 만들었던 네, 뭐 7시간인가 8시간 했던 그것도 이제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아무튼 아무것도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론 짓지 못했고 어떤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세월호가 그렇게 참담하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는지, 그 수많은 목숨과 함께, 그리고 왜 해경은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너무 많은 의문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많은 시민들은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언제적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잊어서도 안 되고 불과 10년 지났어요. 불과 10년.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 방송 계속 하시죠. 저희 원격으로도 뭐 지금 지방에 계셔서 올라오시기가 그렇게 예. 쉽지는 않으시지만 저희 원격으로 방송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밤 늦은 시간에도 하면은 네, 많은 잘 분들이 또 알겠습니다. 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거 제로섬 제가 네.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로섬이라는 영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해서 상영도 했습니다. 이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대부분이 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밑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설문지가 하나 떠요. 그리고 이 QR코드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채팅창에 고정 링크로 설문지를 고정해놨습니다. 저거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영화나 이 설문에 대해서. 이제 저 윤솔지 감독님이 이전서부터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몰두해서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 제로섬을 찍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에는 뭐 손석희 앵커도 나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잠수함과 세월호 이 상황을 매우 설득력 있게 팩트 위주로 많이 다룬 다큐입니다. 그리고 아마 유료 다큐로 1만 명 이상이 시청하게 된 것은 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결과로 거기까지 왔다가 아마 12월 3일날 내일 안 나는 바람에 저기 좀 멈칫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제로섬에 대해서 많은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솔지 감독님은 저 더 탐사 때 세월호 방송 같이 하시던 그 감독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저희 채널에서도 방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감독님하고 한번 왜냐하면 이게 유료로 방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채널에서 뉴탐사 채널에서 방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먼 걸음 하셨는데 아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저도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서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이런 자료들이 다 묻히고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앞으로 세월호 13주기, 14주기 계속 세월은 갈 텐데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네, 오늘 제가 나와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상 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시작이 안 됐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에는 진상 규명을 책임졌던 제 자신의 무능과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죄송함 다 이걸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것은 제 문제고 앞으로 꼭 밝혀내야 되는 이 진실들이 구석구석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진상규명이 끝났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고 싶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소설처럼 끝날 수는 없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상규명을 좀 담당하는 민간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그마한 기구라도 구성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람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실은 제가 조사를 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조사관 분들의 피땀 어린 그 조사 과정과 그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엮고 서로 조합하고 이 정도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조사 결과를 내주신 우리 조사관님들께 정말 처음 제가 이런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앞으로도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까지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진상 규명이 다 되고 진상 규명이 되는 것이 진상 규명을 해내는 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이런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런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애들 손을 놓을 때는 아니구나. 붙잡고 있어야겠다. 이게 밝혀지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공유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염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물론 매년 4월만 이런 방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하나라도 저희가 새로 취재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잊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덮고 지나가지 말고 이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구라도 하나 만들든지 민간 단체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꾸준히 이 끈을 붙잡고 가는 게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해수부 차관은 반성하세요 정말. 왜 그런 허위 보고를 합니까? 네, 오늘 뭐 시청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힘드셨을 수도 있는 방송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의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지금 오늘 너무 못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9시 방송이 아니어도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